신선이라 불렸던 남자. 오늘의 이야기는 신선이라 불렸던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통 신선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모습을 감추고 살지만 가끔 인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서 상당히 기이하고 신비한 일을 보여주곤 하죠. 예를 들어 모자란 척 혹은 미친 척 행동을 하지만 불가사의한 능력을 보여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조선 중기의 전라남도 고흥 사람으로서 역사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또한 풍원은 본명이 아니라 직무를 맡던 관명이어서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였는지 별다른 기록이 따로 없다. 조선시대 선조 때 당시 남해안 지방에는 왜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침략을 일삼았다. 조종은 비변사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빈번한 외침에 대비했으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나라의 녹봉을 받아먹는 조종의 대소신료들이 당파를 중심으로 분열해서 서로 싸우는데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정치가 이러하니 지방 행정 또한 올바르게 돌아갈 리가 없었다. 지방 관원조차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떤 형편인지 살피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쪽만 차리는데 급급했다. 그 무렵 전라남도 고흥에 최시성을 가진 한 남자가 고을의 풍원을 맡고 있었다. 그 자리는 고을의 풍기와 관원의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직분으로서 남다른 재능과 분별력 그리고 바른 품행을 요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도무지 그 직무와 거리가 멀어 보였다. 주정뱅이에다가 언행이 거칠기로 마을에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풍원 자리에 올랐지? 저런 일을 어찌 믿고 중재를 요청하겠어. 이러한 풍문이 나돌자 여러 관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현령 역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 관원이라는 작자가 허구한 날 술에 쩔어서 녹봉을 주막거리에 모두 소진하는 것을 늘 못마땅하게 여기던 참이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파면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고매한 인품과 덕망으로 존경받던 류 훈장님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어서 당장에 내칠 수만은 없었다. 답은 풍원 스스로가 나가는 것뿐이었다. 문득 현령은 3년마다 돌아오는 호구조사를 떠올렸다. 당시 조선은 외적의 잦은 침입과 과중한 세금 그리고 군역에 지쳐 백성들이 야반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래서 현령은 그에게 이 일을 맡기기로 했다. 다음날 주막거리에 있는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타고난 능력을 인정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호구조사를 도맡아 그대의 능력을 발휘해 보시오. 그리고 다른 이가 맡으면 몇 개월이나 걸릴 것이나 그대의 능력이라면 보름만으로 충분할 것이오. 풍원은 지그시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침묵이 잠시 흐른 뒤 풍원은 네 알겠습니다 라는 짧은 답변만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현령은 곧 최풍원을 파면할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현령은 풍원이 곧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하루 이틀이 지나도 풍원이 나타나지 않았다. 조바심을 느낀 현령은 병조를 보내서 꼼꼼히 살펴보라 지시했다. 며칠 뒤 풍원은 예전과 변함없이 연일 술에 취해 있었으며 특별한 동향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술이 깨면 양손에 술병을 챙겨 마을 주변을 쏘다니다가 술이 떨어질 때쯤 주막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술을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라는 병졸의 보고를 받았다. 현령은 이제야 고을의 애물단지를 멀리 내쫓을 수 있게 되었다며 흡족해했다. 이윽고 약속한 당일이 되자 풍원이 현령 앞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도 평소와 달리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양손에 두툼한 꾸러미를 들고서 말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현령에게 보여주었다. 현령은 예전 호구대장과 비교하며 꼼꼼하게 읽어내려가다 그만 아연실색했다. 기본적인 거주지, 본관, 직역은 물론이고 동거하고 있는 가족수, 소유하고 있는 노비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노비들 사이에 잠적이나 도주자까지 조사되어 있어서 현령은 한참이나 책자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저 이래서 류 훈장이 풍원을 그렇게 아끼는 것이었나 라는 스스로도 믿지 못할 결과에 망연자실한 푸념만을 내뱉을 뿐이었다. 몇 달 후 왜구가 침입했다는 풍설이 널리 퍼져
민심이 흉흉해져서 사람들끼리 툭하면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마저도 최풍원이 직접 챙기겠다고 응해주니 훈장으로서 너무나 고마웠다. 다음 날부터 약속대로 골치 아픈 일련의 분쟁들을 해결해주기 시작했다. 또한 어렵고 난해해서 모두 엄두도 못했던 일을 선뜻시켜도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풍원은 하루, 이틀, 그리고 며칠씩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졌다가 돌아오곤 했다. 관아에 머물면서도 종종 그랬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훈장은 도대체 어디에 갔다 오는 것일까? 시국이 이러하니 설마 풍원도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였다. 한 학동이 숨이 넘어가듯 다급한 목소리로 선생님, 마을 앞 바닷가에 왜군이 출몰했답니다. 라며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훈장은 학동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거렸다. 지금까지 잦은 출몰은 있었으나 직접 가까운 마을까지 들이닥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흘러도 풍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훈장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면 풍원이었다면 이 난리를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막연한 믿음만이 아련하게 밀려왔다.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현실을 단면으로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이런 잡생각에 잠긴 채 훈장은 그윽한 매화 향기가 어르스름한 달빛 속을 떠돌았다. 그때 문 앞에서 허름한 행색을 한 사내가 손에 술병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렇게 기다렸던 최풍원이었다. 훈장은 무작정 그를 사랑채에 이끌고 들어가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를 물었다. 여기서 치신이 떨어진 지리산의 한 석굴에서 수도에 전념하였습니다. 라고 최풍원은 대답했다. 대답에 놀란 훈장은 혹시 선술 말이요? 지금 이 난리통에 수도가 웬 말입니까? 그것보다 난리를 모면할 길은 없겠소? 라며 일방적인 대화를 이끌어갔다. 풍원은 태연스럽게 네, 선수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닥칠 것입니다. 저로서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라는 대답만을 남길 뿐이었다. 그의 대답에 한동안 망연자실한 훈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수차례 거듭 풍원에게 매달렸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그저 침묵뿐이었다. 그럼에도 훈장의 정성과 성의에 풍원은 다음과 같은 다짐을 요구하며 입을 열었다. 여명이 밝아오거든 모든 재산을 팔고 그 돈을 전부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다.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훈장은 선뜻 승낙했다. 다음날 훈장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전 재산을 정리하여 돈을 풍원에게 건네주었다. 이제 살 길이 생겼다는 생각에 훈장은 경제적인 불편함은 충분히 인내하며 보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풍원은 그 돈을 가져간 뒤 좀처럼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너무 당황해서 훈장이 수소문해 보니 저잣거리에서 매일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에 젖어 있다는 것이 아닌가. 남들 같으면 인정사정 없이 몽둥이로 내려쳤을 것이다. 훈장은 그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막이 있어 그러는 것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오히려 보채는 쪽은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훈장의 식솔들이었다. 재산을 다 넘겼으니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었다. 참다 못한 식솔들이 훈장에게 볼멘 소리를 내자 그는 애써 들으려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큰 아들이 자신과 풍원을 믿고 있는 터라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더구나 훈장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최풍원은 원래 그렇다지만 덕망 있는 훈장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어떻게 술주정뱅이의 말을 무작정 믿고 재산을 탕진할 수 있냐며 훈장을 조롱거리로 삼았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매일 술에 찌들어 살던 풍원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뜻밖의 부고를 듣고 훈장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크게 낙담한 훈장은 상가를 직접 찾아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한 후 풍원의 아들에게 혹시 남긴 유언이 없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아버지가 훈장님께서 식솔들을 데리고 상복을 입은 후
상회를 메고 지리산 아무 곳에 장사를 지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달했다. 훈장은 참 기이한 유언이구나. 행여 풍원이 나에게 어떤 족적을 남긴 것이 아닐까 라며 서둘러 이 소식을 식솔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큰아들을 제외한 식솔들은 그 제안을 거절하였고 어쩔 수 없이 훈장은 큰아들만 데리고 지리산 골짜기로 운상을 하였다. 얼마나 흘렀을까? 드디어 훈장 일행들은 지리산 입구에 당도했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고른 후 마지막 남은 지리산 협곡으로 향했다. 굽이굽이 험난한 산길에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상황에 상여까지 지고 가려니 모두들 입안에 침이 마르면서 단내가 나기 시작하였다. 지칠 대로 지칠 지경에 이르자 어디선가 상여를 버리고 빨리 이곳으로 오시오 라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바로 최풍원이었다. 일행들은 가쁜 숨을 내쉬며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가 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장처럼 우뚝 선 기암 괴석이 보이고 두 개의 석굴 사이에 풍원이 서 있었다. 일행은 정말이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상여를 그 자리에 내던지고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풍원은 반갑게 반기기보다는 숨 돌릴 새 없이 훈장을 이끌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 저 멀리 보이는 여러 마을과 바닷가를 가리켰다. 훈장은 그쪽을 보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마을 곳곳이 불길로 휩싸여 있고 해무 사이로 어렴풋이 헤아릴 수 없는 군선들이 보이는 것이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민심이 좋지 않았으나 일정한 평온을 유지하고 있던 터였기에 훈장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내 남은 가족과 지인들의 신변이 걱정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고야 말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후회스러웠지만 더 이상 방도가 없었다. 그리고 훈장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금껏 방탕하게 살던 그가 어느 세월에 조그만한 집과 풍부한 식량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 석굴에는 바위 틈 사이로 흘러내리는 석간수가 맑은 샘을 이루고 있어서 그야말로 의식주를 고루 갖춘 최적의 보금자리였다. 더구나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있었으며 산 외부에서는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훈장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한 풍원의 기이한 능력에 다시 한번 탐복했다. 풍원은 더는 이야기하지 않고 석굴 속 큰 바위 위에 앉아 다시 수도에 들어갔다. 그는 며칠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거듭하며 수도에 정진했다. 그가 눈을 뜨면 주변은 어둠이 내려앉은 이른 아침이었고 하늘에선 맑고 투명한 빗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옆에 있는 일행들은 피곤했는지 단잠에 빠져 있었다. 풍원은 조용히 훈장을 깨워 밖으로 나오게 했다. 저 멀리 바닷가를 바라보던 풍원이 류훈장에게 저는 다시 떠나려 합니다. 멀지 않은 앞날에 외적들이 자신의 영토로 다시 돌아갈 것이니 그동안은 이곳에서 머물고 계십시오 라는 당부의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훈장은 분명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떠나려 한 것임을 알고 애써 그를 막으려 들지 않았다. 그저 호련히 떠나는 그의 뒷모습만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씩 멀어지는 그의 뒤로 구름 같은 것이 변화무쌍하게 피어오르더니 이내 모습을 감추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비한 광경에 말을 잊은 훈장은 최풍원은 사람과는 다른 세계의 존재였구나. 내가 그런 존재와 만났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라며 그를 향한 애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국나는 풍원이 알려준 대로 종지부를 찍었다. 피폐해진 마을도 봄의 새싹이 돋듯이 다시금 3355 주민들이 모여 재건을 이루었다. 훈장 역시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미약한 힘이 남아 일손을 도왔다. 점차 안정을 되찾을 무렵 마을 주민들이 훈장 댁에 모여 그동안 전란 기간에 겪었던 사연들에 대해서 담소를 갖게 되었다. 피난과 이별 그리고 슬픔 등을 나누는 가운데 한 사람이 최풍원을 들먹였다. 훈장은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자세히 말해보라고 다그쳤다. 그는 자신도 보찜 장사를 하며 방방곡곡 돌다가 우연히 들었다고 하였다. 국난이 닥쳐 선조가 평양으로 파천을 했을 무렵 한 말단 관원이 임금 만나기를 청한 일이 있었다. 당시 임금을 뵙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거듭 간청하자 어렵사리 그 자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뜸 임금을 아련해서 올린다는 말이 나에게 병권을 주십시오. 그러면 사흘 만에 이 전란을 끝내겠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대소신료들이 일개 말단 관원이 주제넘게 그런 말을 하다니 그것도 사흘이면 된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며 핍박을 주었고 임금 또한 단호히 거절하고서 그를 내쫓았다는 것이었다. 쫓겨난 풍원은 그 이후 세상을 구하려던 자신의 포부를 받아주지 않은 것에 괴로워하면서 돌연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종적을 감췄다고 한다. 훈장은 크게 낙담했을 풍원을 씁쓸히 되새기며 밤새도록 처량한 달빛에 젖어 지난날 풍원과의 만남을 되새겨 보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최풍원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들과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였는데 나란 일을 돕지 못한 아쉬움과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걸까요? 어찌 보면 저런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지식과 능력은 있었지만 당파 싸움으로 지쳐서 낙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조금 씁쓸한 마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금 장수의 의리.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괴담으로 제19대 왕인 숙종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 말을 타고 조선팔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소금을 파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도중 길을 잘못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산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마을을 찾기 위해서 말을 끌고 서둘렀는데 도무지 마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이미 산 중턱까지 와버렸고 너무 지쳐서 쉬고 있는데 저 멀리 깊은 숲속에서 불이 켜져 있는 조그만한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음산한 기분이 들었지만 지금 이 상황 속 남자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에 무작정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웬 아주 예쁜 여인이 한 명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고 무슨 일인지 소금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길을 잃었다고 이야기했고 하룻밤 쉬어갈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소금 장수는 앞들에 서 있는 나무에 말을 메어놓고 소금 가마니는 기둥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보답으로 소금을 푸대에 담아 나눠주었습니다. 혹시 염치는 없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선 밥을 짓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저의 제삿날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하고선 소금 장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살아있는 사람이 본인의 제삿날이라고 말하니까 어딘가 이상하고 얼떨떨하긴 했지만 하는 수 없이 여인이 가는 곳을 따라갔고 한참을 따라가니 어느 큰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인은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곳곳에는 비싼 재물과 더불어 갖가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고 여인은 이제 마음껏 드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소금 장수는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이윽고 여인은 옆에 앉아서 그에게 술도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있자니 여인은 묘하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배가 다 차신 것 같으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부디 제가 머물고 있던 집에 땅을 꼭 파내어 살펴봐 주세요. 라는 말을 남긴 후 여인은 소금 장수를 두고 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고 그곳엔 웬 남자 한 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말했습니다. 전 저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며 여인은 그 집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여인이 나가는 순간 소금 장수는 정신을 차렸는데 방에는 아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 역시 제사 도중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음식을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고 매우 당황해하다가 소금 장수를 붙들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집의 주인으로 보이는 양반이 말했습니다. 네 놈은 누군데 남의 귀한 딸 장례식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얼떨떨한 소금 장수는 아직도 정신이 없었지만 아까 여인의 마지막 말이 기억났기에 잘못했다고 일단 사과를 했고 조금 전 산속에서 여인을 만나 따라온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믿지 않자 소금 장수는 그렇게 못 믿겠다면 절 따라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집안 사람들과 함께 소금 장수는 아까 여인을 만났던 그 집으로 향했고 소금 장수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집은커녕 큰 나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금 장수 말은 나무에 메어져 있었고 그 옆에 바위 위에는 소금 가마니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황당해하자 소금 장수는 아까 여인이 한 말을 기억해냈고 여인이 살고 있던 집,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터밖에 없는 장소를 갑자기 손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장수의 행동을 보고 있던 여인의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같이 땅을 파보라고 했고 여러 명이 함께 땅을 파자 그곳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을 본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이 집안의 셋째 딸로 3년 전 몸종과 함께 마시를 나갔다가 같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소금 장수는 그때 여인의 마지막 손짓이 기억났고 여인의 아버지에게 그녀가 무섭다며 치를 떨었던 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가리켰는데 그는 그 집안의 첫째 사위였습니다. 소금 장수의 말을 믿고 여인의 아버지는 첫째 사위를 잡아 하인들을 시켜 몽둥이로 사정없이 매질을 했습니다. 첫째 사위는 처음엔 완강히 부인하다가 거친 숨을 내쉬며 결국엔 실토했습니다. 그는 너무 예쁜 막내 처제에게 흑심을 품었고 처제의 몸종을 매수해서 같이 마시를 나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게 했으며 후에 처제를 덮치려 했으나 처제가 완강히 반항하자 홧김에 죽인 다음 나무 밑에 시신을 파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자신에게 협조한 몸종에게 돈을 주고 한양으로 보내는 척하면서 몸종 역시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첫째 사위는 한양으로 올라갔고 처가에 오지 않았다가 그 일이 있고 3년쯤 지난 후에야 막내딸을 찾지 못한 장인이 딸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장례를 치른다고 하자 그제서야 안심하고 제사에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아버지는 딸을 찾아주고 범인까지 잡게 해준 소금 장수에게 한마지기에 땅을 내주었고 슬픈 얼굴로 자네가 내 딸하고 한 방에 있었고 술 대접까지 받았으니 자네가 내 사위로구만 이라는 말을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 후에 그 근처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고 매년 여인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사위 노릇과 함께 죽은 여인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구나라고 늘 생각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관아로 끌려갔을지도 모르는 소금 장수. 그래도 계속해서 매년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걸 보니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신에게 재산을 털린 양반.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에 기록된
청구야담 속 심시집 귀객이라는 단편소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대문 밖에 사는 심시성을 가진 양반이 있었다. 집이 무척 가난하여 외출을 할 때면 남편과 아내가 한 벌의 옷을 서로 바꿔 입고 번갈아 나갈 정도였다. 그나마 병마절도사 이석구와 친척이어서 간혹 이석구가 도움을 주어 죽이나 겨우 먹고 다녔다. 작년 겨울 한낮에 심씨가 한가롭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방 지붕에서 쥐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심씨는 쥐를 내쫓으려고 담뱃대로 천장을 쳤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려고 산 넘고 물 건너 여기에 왔으니 나를 박대하지 마십시오. 심씨가 놀라서 분명 도깨비인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대낮에 어떻게 도깨비가 나오겠는가.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러워하는데 다시 천장에서 소리가 났다. 내가 먼 길을 와서 몹시 배가 고프니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심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가족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심씨가 말을 마치자마자 공중에서 소리가 났다. 당신들끼리 모여서 나 몰래 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 부인들이 놀라 달아나니까 귀신도 부인을 따라가며 계속 외쳤다. 놀라서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집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것입니다. 곧 한 집안 식구가 될 텐데 나를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인들이 여기저기 가서 숨었지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머리 위에서 밥을 달라고 계속 소리를 쳤다. 결국 밥과 반찬을 한 상 차려서 대청마루에 놓아두었더니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귀신이 밥을 잠깐 사이에 다 먹어치웠는데 보통 조상의 제사를 지내면 음식에 향만 맡고 가는 것과 달랐다. 심씨가 놀라서 물었다. 너는 어떤 귀신이고 무슨 이유로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냐? 귀신이 말했다. 나는 문경관이라 합니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우연히 이 집에 들어온 것이오. 배부르게 밥을 먹었으니 이제 가겠소. 곧 작별을 하고 귀신이 떠났다. 그런데 다음날 귀신이 또 찾아와서는 어제처럼 먹을 것을 요구하고 다 먹은 다음 가버렸다. 이후 귀신은 매일 찾아왔고 어느 날은 하룻밤을 자고 가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결국 온 집안 식구들이 익숙해져서 귀신이 와도 놀라지 않게 되었다. 하루는 심씨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벽에 부적을 붙이고 온갖 잡귀를 쫓아내는 물건들을 구해와서 집 앞에 내어놓았다. 그랬더니 귀신이 또 와서 말했다. 나는 요기가 아닙니다. 그런 수작이 무서울 리가 있겠습니까? 빨리 그것들을 치워서 나 같은 손님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주십시오. 심씨가 어쩔 수 없이 물건들을 치우고 물었다. 너는 미래의 운명에 관해 알고 있느냐? 귀신이 말했다.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심씨가 말했다. 우리 집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귀신이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69살까지 살겠지만 평생 불우할 것입니다. 당신 아들은 몇 살까지 살 것이고 손자에 가서야 겨우 과거에 급제할 것이요. 하지만 그나마도 쉽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심씨가 그 말을 듣고 놀랄 뿐이었다. 집안 식구 중 어떤 부인은 몇 살까지 살고 아들은 몇 명이나 낳을지 물어보니 귀신은 일일이 다 대답해주고 덧붙여 말했다. 내가 쓸 곳이 좀 있으니 엽전 200냥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심씨가 말했다. 네 눈엔 우리 집이 가난해 보이냐 부자로 보이냐? 가난이 뼛속까지 사무치지요. 네가 봐도 그런데 내가 어떻게 200냥을 마련해 주겠냐? 그러자 귀신은 또 반문했다. 당신 집안에 숨겨둔 상자 속에 조금 전 빌려온 200냥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왜 그 돈을 나한테 주지 않습니까? 내가 쓸 돈이 없어서 겨우 빌려서 꿔온 돈인데 이 돈을 지금 너한테 주면 나는 저녁 먹을 거리도 없을 것이다.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당신 집에 아직 쌀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니 저녁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이오. 어째서 거짓말로 때우려 하는 것이오. 내가 이 돈을 가져갈 테니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귀신은 훌쩍 가버렸다. 심씨가 상자를 열어보니
자물쇠는 제대로 채워져 있었으나 돈은 사라지고 없었다. 심씨는 손해가 점점 커지는 것에 고민하다 부인들을 친정으로 보내고 자신도 친한 친구 집에 가서 자기로 했다. 그랬더니 귀신은 친구 집까지 쫓아와서 화를 내며 말했다. 어째서 나를 피해 이런 곳까지 와서 빌어설고 앉았소. 당신이 만약 천리를 달아난다 해도 나는 찾을 수 있어. 귀신은 이번에는 그 집 주인에게 밥을 달라고 했다. 주인이 밥을 안 주자 귀신은 온갖 욕을 해대며 그릇들을 깨부쉈다. 이토록 밤새도록 소란을 피우니까 주인은 심씨에게 원망을 하며 깨진 그릇값을 물게 했다. 심씨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날이 새자마자 집으로 돌아갔다. 귀신은 부인들의 친정까지 찾아가서 똑같이 소란을 피워서 부인들도 돌아와야만 했다. 그 뒤로 귀신은 평소처럼 심씨 집을 드나들었다. 그러다 하루는 귀신이 말했다. 이제 오랫동안 헤어지고 만나지 못할 테니 부디 몸 관리 잘하시구려. 심씨가 말했다. 네가 어디로 가던 좋으니 부디 빨리 여기서 떠나라. 우리 집안 사람들도 편하게 좀 살아보자. 귀신이 말했다. 우리 집은 경상도 문경에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은 했지만 노잣돈이 없구려. 그러니 유약전 1000냥만 내게 주십시오. 심씨가 말했다. 내가 가난해서 밥도 잘 못 챙겨 먹는 건 너도 알 것 아니냐. 그렇게 많은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하냐. 귀신이 말했다. 당신 친척인 절도사 이석구 집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하면 쉽게 빌려줄 것입니다. 어째서 돈을 안 구해와서 나를 집에 못 가게 합니까? 심씨가 말했다.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은 절도사께서 주신 것이다. 이분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도 보답을 못해서 항상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또 1000냥을 빌리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귀신이 말했다. 내가 당신 집에서 소란을 피운 걸 이미 절도사가 알고 있을 것이오. 그러니 1000냥만 주시면 요괴를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면 되지 않소. 어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심씨가 기가 막혀서 말도 못했다. 그래서 즉시 이석구의 집으로 달려가 사정을 모두 말했다. 이석구는 화를 냈지만 결국 돈을 주었다. 심씨가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상자 깊숙이 감춰두고 앉아있으니 곧 귀신이 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노잣돈을 넉넉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심씨가 귀신을 속이려고 말했다. 내가 누구에게서 돈을 얻어와서 너한테 노잣돈을 주겠냐. 귀신이 웃으며 말했다. 지난번에 선생이 봐서 알 텐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잠시 뒤 귀신은 또 말했다. 내가 이미 상자 속에 당신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 250냥은 남겨두었으니 가서 술이나 한잔 하십시오. 귀신이 인사를 하고 사라지니 심씨 집안의 모든 이들이 좋아서 기뻐 날뛰면서 서로 축하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자 또 공중에서 귀신이 인사를 했다. 심씨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다. 내가 구걸까지 해서 1000냥을 마련해 줬으면 너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약속을 깨고 다시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 넌 은혜도 모르는구나. 귀신이 말했다. 저는 문경관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은혜를 저버렸습니까? 심씨가 말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문경관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 집에서 잘해주었다길래 먼 길에서 왔습니다. 근데 당신은 욕이나 하고 있군요. 남녀를 모두 공경해야 하는 게 선비일 텐데 당신은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도 없습니까? 심씨가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웃었다. 귀신은 또 날마다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심씨의 소식이 끊겨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당시 호사가들은 앞다투어 심씨 집에 가서 귀신과 이야기를 했으니 심씨 집문 앞이 시장바닥 같았다. 심지어 학사 이희조는 그 집에 하룻밤 묵으면서 귀신과 대화까지 했다고 한다. 이야기의 결말이 조금 이상한데 명분이라는 옛 가치에 갇혀서 기식으로 생계를 연명해 나가는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들의 현실을 알레고리의 방식으로 아주 날카롭게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문을 지키는 훈령. 오늘의 이야기는 비록 전쟁터에서 죽었으나
홀령으로 남아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서 가족을 지켜주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 조선시대 선조 때 왜구가 침략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경류라는 남자는 이 당시 병조 좌랑으로 군수 관계를 책임지는 일을 맡았다. 당시 이경류의 둘째 형은 나라를 위해서 붓을 내던지고 무관으로서 일을 했다. 적의 침입을 방어하던 조방장인 변기 장군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서 이경류의 둘째 형을 종사관으로 삼기 위해 임금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하필 이름을 잘못 기재해서 이경류의 이름이 올라가고 말았다. 둘째 형이 이경류에게 말했다. 내가 전쟁에 나서야 하는데 이름이 네 이름으로 잘못 올라갔더구나. 하지만 당연히 내가 나가야 옳을 것이다. 그러자 이경류가 말했다. 이미 제 이름을 보고 임금님이 허가를 하셨으니 제가 가야 합니다. 이경류는 무구를 챙겨 어머님께 인사를 올리고 전장으로 나섰다. 하지만 병기 장군이 영남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전사하여 장군을 잃은 군대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다. 이경류는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 있다는 말을 듣고 혼자 말을 타고 그곳으로 가서 윤섬, 박호와 함께 이일의 밑에서 머물렀다. 이일의 부대 역시 전투를 치렀으나 형세가 불리하여 진은 깨졌고 윤섬과 박호 역시 크게 다쳤다. 이경류가 진 밖으로 나가니 시종이 말을 끌고 와서 이경류를 기다리고 있다가 흐느끼면서 말하였다. 도련님,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서둘러서 이 말을 타고 서울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경류가 웃으면서 말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 내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지필목을 꺼내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쓰고 도포자락 속에 감춘 뒤 시종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시켰다. 이경류가 말을 타고 적진 가운데로 향하려고 하자 시종은 그를 껴안고 울면서 놓아주지 않았다. 이경류가 말했다. 너의 마음을 잘 알겠다. 그래, 네 말을 따라 서울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니 밥을 좀 구해왔으면 좋겠구나. 시종은 그 말을 믿고 주변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차려 돌아와 보니 이경류는 이미 적진으로 향한 뒤였다. 시종은 적진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이경류의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경류는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맨손으로 왜구를 쳐 죽이다가 결국 상주 북문 평야에서 죽었으니 이경류의 나이 겨우 24살이었다. 시종이 말을 끌고 서울로 돌아가니 집안 사람들은 그제야 이경류의 죽음을 알았다. 이윽고 편지를 쓴 나를 기일로 삼고 장례를 치렀다. 시종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고 그의 말 또한 먹이를 먹이지 않았으니 굶어 죽었다. 가족들은 이경류가 남긴 물건들을 거두어 관에 넣어 경기도 광주에 장사를 지내고 그 옆에 시종과 말의 무덤도 만들어 주었다. 상주의 선비들은 제단을 지어서 이경류의 제사를 지내주었고 조정에서는 그를 도승지로 추서했다. 이후에 정조 때 임금인 정조가 친히 충의 의사단이라는 글을 쓰고 북평에 사당을 세우고 봄과 가을에 제를 지내었다. 사실 장례를 치르고 이경류는 홀령인 상태로 매일 밤 집에 찾아갔는데 그 목소리와 모습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다. 처음엔 가족들도 다들 놀라였으나 매일 찾아오니 익숙해졌고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다. 언제나 음식을 마련해서 올렸으며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상을 보면 음식은 그대로 있었다. 이경류는 매일 날이 저물면 왔다가 닭이 울면 문을 나섰다. 부인이 이경류에게 물었다. 당신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알 수만 있다면 고향으로 모셔와 제대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경류가 슬피 울며 말했다. 그 수많은 백골이 쌓여있는 곳에서 어떻게 내 몸만 찾을 수가 있겠소. 그냥 두는 것이 좋겠소. 또한 내 몸이 묻힌 곳은 나에게 해가 끼치지 않는 곳이요. 죽은 지 1년이 지나자 이경류는 이틀에 한 번씩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자 이경류가 말했다. 나는 이제 오지 않을 것이요. 그때 이경류의 아들 이재는 나이가 겨우 4살이었다.
이경유는 아들을 어루만지며 탄식했다. 이 아이는 과거에 급제하겠으나 그 후에 불행해질 것이요. 그때가 오면 내가 다시 오겠소. 그 말을 남긴 뒤 이경유는 사라졌는데 그 후로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이윽고 20여 년이 흘러 광해군 때 아들인 이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사당에서 임금님을 아련할 때 공중에서 갑자기 니놈들 혹여 신참에 신고식인 면신예를 할 것이냐 라는 목소리가 사당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모두 이를 이상하게 여겨 무슨 경고가 생길까 걱정하여 모임을 즉각 해체하였다. 사실 면신예는 조선시대의 신입 관료가 치루었던 가혹한 신고식이다. 명백한 악습이며 요즘으로 치면 똥궁기를 잡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결을 하거나 신고식을 치르다 죽는 관료들이 많았다. 어찌됐건 이경유가 아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경유의 늙은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그때가 5월쯤이었다. 노모가 목이 말라 시종에게 말했다. 어떻게 귤 하나만 구할 수 없을꼬. 그걸 먹으면 갈증이 싹 가실 것 같은데. 며칠 뒤 하늘에서 이경유가 형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형이 뜰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속에서 이경유가 귤 3개를 던지며 말했다. 어머님께서 귤을 생각하시기에 제가 동정호에서 귤을 얻어왔습니다. 이것을 드리면 어머니의 병이 곧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암 이제가 신도비에 공중에서 귤을 던지니 정신이 황홀하구나 라고 쓴 것이 바로 이 광경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경유의 제삿날이 되면 언제나 병풍 뒤에서 밥을 먹는 소리가 들렸다. 종가에서 제사를 지낼 때 계집종이 실수를 해서 머리카락이 들어간 적이 있었다. 제사가 끝난 뒤 밖에서 시종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자세히 들었더니 그 소리는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시종이 사랑방에 들어가자 이경유의 목소리가 떡을 만든 계집종을 잡아오게 하라고 분부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머리카락을 꺼린다. 너희는 어째서 머리카락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았느냐. 그 죄는 매를 마땅히 맞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집종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릴 것을 명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는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감히 후손들이 이경유의 제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은 전쟁터에서 비록 죽었지만 가족들을 걱정해서 계속해서 집안을 수호하는 이경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형 대신 전쟁터에 나갔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죽어서도 아들과 어머니를 걱정하며 계속해서 구천을 떠돌았던 이경유. 그는 과연 성불은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의 도인 정념 선생. 오늘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도 기이한 행적과 일화가 많이 있는 인물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조선의 도인이라고 불렸던 인물인데요. 바로 북창 정념 선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념 선생은 조선 도교사에서 학술적으로도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선의 선도를 얘기하게 되면 바로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정념 선생입니다. 북창 정념 선생은 조선 중종 1506년에 태어났으며 자는 사결이고 벼로가 북창입니다. 본가는 온양이며 명종 초에 정승을 지낸 순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념 선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줄 알았고 또 해가 중천에 떠있는 대낮에도 그림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귀신이라면서 매우 불길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수양을 쌓고 마음을 가다듬어 신과 소통을 했으며 딱히 배우지 않아도 글을 알았을 뿐 아니라 14살 때에는 우연히 만난 중국 역관에게 주역을 강의했다고 하는데 주역은커녕 사실 중국말도 공부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19살 때인 1537년 사마시에 합격했지만 약 2년 정도 벼슬에 있다가 그만두었으며 음률과 의학에 정통해서 장학원 주박 관상감 해민석 교수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에도 능통하였고 여러 가지 서적을 남겼으며
도인을 넘어선 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불선에도 통달해서 일찍이 삼교에 대해서 논하였는데, 성악은 일륜을 주로 하며 선불은 명심과 견성을 주로 한다. 이것이 삼교의 차이점인데, 선불은 대동소이하다라고 하였다. 결국 도교, 불교, 유교, 큰 틀은 같으나 조금의 차이점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정념에 관한 재미있는 몇 가지 설화가 있는데, 짐승의 소리를 듣는 지음설화, 연명설화, 수도설화 등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촌이 죽은 아버지의 묘자리를 정념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땅을 파고 보니 정념이 구해준 터는 7개의 돌이 든 진흙밭이었습니다. 이왕 무덤을 판지라 매장을 하면서도 사촌형은 정념을 원망하였는데, 사실 그곳은 옥간자가 여럿 나오는 명당터였습니다. 이 집은 이후에 7명이 출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념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친구 윤두수가 단명하게 될 것을 알게 되자 그를 찾아가서 3일간 치성을 드려 자신의 수명 중 20년을 잘라서 윤두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또 젊었을 때 그가 사는 마을에 한 노파가 죽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의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념은 수상해서 그 집을 지키는 개와 대화를 나눈 끝에 마을 어귀에 숨어있는 진범, 바로 며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하고까지 대화가 가능했다고 하니 정말 신비로운, 그냥 초능력자가 아니었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념은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자식들을 더 사랑했기에 정념의 부인은 왜 당신의 아들들은 사랑하지 않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정념은 대답을 회피하고 금강산에 있는 산사로 떠나버렸습니다. 정념은 산사에서 밤에 겹으로 병풍을 두르고서 관을 쓰고 머리를 빗질하는 것도 포기하고 밖을 내다보지도 않은 채 하루 종일 고요히 앉아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절에 있는 스님에게 정념이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술을 갖고 올 것이요. 하지만 갑자기 놀라면서 아깝구나, 오늘은 술을 못 먹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머슴이 헐레벌떡 뛰어와 도착해서 말하기를 술 항아리를 지고 오다가 고갯마루 밖에서 돌뿌리에 걸려 이내 항아리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지금 도련님들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집으로 가자고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념은 이내 거절하였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아들들은 내가 혼이 나기 전에 죽인 두 이방놈들이 복수하려고 나에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사실 그가 젊은 시절 지방 고을 관찰사로 부임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이방 둘이 행정을 하면서 부정하게 재물을 모아서 마을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정념은 그들에게 몇 차례 경고를 주었지만 그들은 방자한 행동을 고치지 않았고 오히려 정념을 모함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념이 그들의 진상을 조사해 본 결과 이미 전임 관찰사도 모함해서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교묘해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념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념이 그들의 죄를 밝히고 그들을 도와준 탐관오리들도 차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두 이방들은 죽을 때 정념을 극도로 원망했고 복수에 찬 두 눈을 부릅뜬 채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정념이 장가를 가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노려보는 두 아들의 눈빛이 얼마 전에 처형시킨 이방들의 눈빛과 같았기에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그 이방들의 환생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념의 쌍둥이 아들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돌아왔지만 정념은 산에 들어가서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두 아들들이 갑자기 깊은 병에 들어 사경을 헤매자 하인이 급히 정념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이 죽어 장사를 지냈는데 그날 밤 하얀 소복을 입은 두 아들이 무덤에서 나오더니 저런 지독한 놈, 우리가 원수를 갚으러 아둘로 왔는데도 저렇게 무심하게 대하니 어쩔 수가 없다. 그냥 떠나자. 라며 떠나는 것을 하인이 보고 이를 정념에게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정념 선생은 속세와의 연을 끊고 입산하여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술과 도교 수련에 이해가 깊었으며 수련 역시 어렵고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인체의 건강을 고려해서 이를 의술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인 정작은 시서와의 뛰어난 재주를 드러냈으며 형으로부터 수련법을 배우고 이를 의술에 접목시켜 허준의 동료로서 동의보감 편찬에도 참여했습니다. 정념과 정작 형제는 한국 의학의 도교적인 체계를 만든 인물입니다. 정념 선생, 정말 도인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게 비범한 재주와 놀라운 일화가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원수들이 쌍둥이로 환생했다고 하나 유령 취급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한 것 같지만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또의 아이를 가르친 스님. 오늘의 이야기는 청구회담 속 사또의 아이를 가르치게 된 스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상남도 합천에 사또가 있었는데 그는 나이가 60이 되도록 아들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아들을 지나치게 아끼고 글조차 가르치지 않아 아이가 13살이 되었는데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수준이었다. 어느 날 전부터 사또와 친했던 해인사의 큰 스님이 놀러와서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아이가 이미 다 자랐는데 아직 글조차 못 읽으니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글을 가르치려 해도 워낙 건방져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매를 들기엔 마음이 약해져 이렇게 되었습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사대부 집안의 자제는 어릴 적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저 오냐오냐 하면서 공부조차 시키지 않았으니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드님의 사람됨을 보니 어떤 일이든 하기만 하면 할 수 있을 터인데 이처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소승이 가르쳐 볼 테니 사또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스님의 뜻을 몰라 부탁할 엄두를 못 냈지 전부터 원하던 일입니다. 스님께서 만약 그 아이를 깨우쳐 지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면 그만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스님의 마음대로 하시고 무조건 엄하게 공부를 시키십시오. 라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은 뒤 소승에게 주십시오. 또 일단 절로 데려간 후에는 결코 집에서 연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옷과 먹을 것은 소승이 마련할 테니 만약 보낼 것이 있다면 제자들을 통해서만 받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사또는 즉시 스님이 말한 대로 문서를 만들어주고 그날로 아이를 절로 보낸 뒤 연락을 끊었다. 아이는 버르장머리가 없어 절에 간 후에도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늙은 중들을 멸시하고 욕을 하며 뺨까지 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다. 하지만 큰 스님은 이를 마치 못 본 것처럼 아이가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4, 5일이 지난 어느 아침 큰 스님은 곱게 차려입고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았다. 그 앞에 제자 30-40명이 경전을 펴고 앉아 있었는데 예절과 몸가짐이 가지런하고 엄숙했다. 하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자 스님은 아이를 잡아오라 시켰다. 이내 아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욕을 퍼부었다. 너희 같은 중놈들이 어떻게 양반을 모욕하는 거냐?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님께 아뢰어 너희들을 때려 죽일 테다. 원수 같은 대머리 놈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일 테다. 아이는 계속 욕을 하며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큰 스님은 아이를 꾸짖으며 아이를 묶으라고 시켰다.
스님들이 아이를 묶어서 큰 스님 앞에 데려다 놓으니 큰 스님이 이전에 사또가 썼던 문서를 내보이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써준 문서이다. 이제부터 너의 생사는 오직 내 손에 달려있다.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니 살아서 어디다 쓰겠느냐. 이대로 가면 너희 집안까지 말아먹고 말 테니 잔말 말고 내가 주는 벌을 받아라. 큰 스님은 말을 마치고 송곳 끝을 불에 달구어 시뻘겋게 만든 후 그것으로 아이의 넓적다리를 찔렀다. 아이는 너무 아파 기절했다. 반나절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큰 스님은 아이가 일어나자 다시 송곳으로 찌르려 했다. 그때 아이는 애걸하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큰 스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제발 다시 찌르지 마세요. 큰 스님이 송곳을 든 채 아이를 꾸짖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다가 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묶인 몸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아이를 책상 앞으로 데려와 천자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 날부터 일과를 정해서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하고 오직 공부만 시켰다. 아이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데다 원래 머리가 좋았던지라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았고 열을 배우면 백을 깨달았다. 고작 2달 만에 천자문과 역사책을 모두 떼서 훤히 외울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밤낮으로 공부를 쉬지 않고 게으름도 피우지 않으며 성실히 하니 1년여 만에 학문이 크게 진전되었고 3년 만에 공부에 도가 텄다. 아이는 매번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내가 양반이면서도 산속에서 중들에게 이런 치욕을 당한 것은 모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면 꼭 이 중놈들을 때려 죽여서 이 한을 씻고 말 테다. 아이는 오직 이 생각을 하며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기를 쓰고 공부를 했던 것이다. 큰 스님은 아이에게 과거 공부까지 시킨 후 아이를 불러 말했다. 이제 그대는 과거에 합격할 겁니다. 큰 벼슬을 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고 남들에게 밀리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이제 이 절을 떠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간 아이는 결혼도 했고 서울로 올라가서 과거 시험에 도전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합격을 했다. 그리고 벼슬자리에 오른 지 수십 년 만에 드디어 경상도 관찰사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경상도 관찰사가 되자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드디어 해인사의 중놈들을 때려 죽여서 젊은 날에 한을 갚으리라. 관찰사는 경기도의 각읍을 돌아다니며 처벌 도구를 잘 챙기게 했다. 그리고 곤장을 만들고 곤장을 잘 치는 사람 서너 명을 골라서 자신을 따라오게 했다. 절에 도착하면 바로 중두를 때려 죽이려는 생각에서였다. 관찰사의 행차가 홍류동에 이르자 큰 스님이 길가에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관찰사는 큰 스님의 일행을 보더니 곧 가마에서 내려 큰 스님의 손을 잡고 정성스레 인사했다. 스님은 기쁘게 웃으며 말했다. 늙은이가 다행히 죽지 않고 사또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말을 마치고 함께 절에 들어가는데 큰 스님이 말했다. 소승이 자는 방은 바로 사또께서 지난날 공부하시던 그 방입니다. 오늘 밤은 방을 옮겨 소승과 같이 나란히 누워 주무시지요. 관찰사가 흔쾌히 허락하여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큰 스님이 물었다. 사또께서는 어려서 제게 공부를 배울 때 소승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급제에 관찰사가 되시고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은 절에 올 때까지만 해도 그럴 작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저를 때려 죽이지 않고 가마에서 내려 인사를 하신 것입니까? 한시도 그 마음을 잊은 적이 없었는데 스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원한과 분노가 눅놓듯 사라지고 기쁜 마음만 남았습니다. 소승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사또는 더 높은 자리까지 오르실 분입니다. 모년 모일 모일에 사또께서 평양 감사가 되실 터인데 그러면 소승이 스님 한 분을 보내겠습니다. 사또께서는 잊지 말고 반드시 예우해 주십시오. 마치 소승을 본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 방에 같이 주무십시오.
꼭 이 말을 잊지 말고 지키셔야 합니다. 관찰사가 알겠다고 하니 큰 스님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소승이 사또를 위해 평생 운수를 연도별로 적어둔 것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몇 품의 지위까지 오를지 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평양 감사가 된 후의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관찰사는 감사한 마음에 모두 기억하겠노라 맹세했다. 다음날 절에 정성스럽게 시주를 하고 절을 떠났다. 그 뒤로 몇 년이 지날 무렵 정말 관찰사는 평양 감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지기가 아뢰었다. 경상도 합천군 해인사에서 웬 스님이 와서 감사님을 뵙겠다고 합니다. 감사는 문득 큰 스님의 말씀을 생각해냈고 그를 즉시 들어오게 했다. 큰 스님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 저녁밥을 먹은 뒤 밤이 되자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스님과 자리를 바꿔 눕게 되었다. 잠에 빠져 정신이 몽롱한데 갑자기 비린 악취가 났다. 놀란 감사는 손으로 스님을 더듬어 보니 스님이 있던 곳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바로 사람을 불러 살펴보니 스님은 칼에 찔려 내장이 모두 튀어나와 있었고 피가 흘러 방바닥이 온통 피투성이었다. 감사는 깜짝 놀라 급히 시체를 수습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철저히 조사해 보니 그것은 감사가 아끼던 기생 때문이었다. 그 기생은 어느 관노와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 때문에 관노가 감사에게 원한을 품고 자는 사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관노는 당연히 감사가 아랫목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죽였으나 거기에 있던 것은 스님이었다. 감사는 즉시 관노와 기생을 법으로 엄히 다스리고 스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해인사로 보냈다. 이것은 큰 스님이 이러한 횡액을 미리 알아서 일부러 스님을 보내 감사가 받을 횡액을 대신 받게 했던 것이다. 그 일이 있은 뒤로 감사의 인생은 모두 큰 스님이 주셨던 종이에 적혔던 것과 똑같았다고 한다. 하지만 큰 스님이 보냈던 죽은 스님은 액바지처럼 감사를 대신하여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럼 죽은 스님은 무슨 죄가 있는지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칠성신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옛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믿었던 칠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사극 드라마를 보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머니들이 달빛이 잘 드는 곳에서 물을 떠놓고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칠성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칠성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북두칠성을 인격화한 신으로 칠성신, 7월 성군, 칠성열애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칠성신은 사람의 생명과 부귀영화, 그리고 기쁜 일과 나쁜 일, 인간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옛 여인들은 자손들이 큰일을 앞두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장독대에다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신께 빌었는데 이는 장독대는 낮에는 빛이 잘 들고 밤에는 달빛이 바로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집안 곳곳 장소마다 칠성신에게 소원을 비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여러 칠성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인 칠성신은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물가에도 칠성신이 있고 장독대에도 칠성신이 있고 산에도 바위 칠성이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칠성을 비는 이유는 우물에 바로 칠성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물이 바로 칠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물들은 원형보다는 정자 형태의 우물이 많은데 정자는 바로 칠성의 선기 옥형, 즉 칠성의 국자 모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물정자의 우물 형태는 곧 칠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옛부터 칠성신께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삼신께서 주시지만 인간의 수명 장수와 기륭과 화복은 칠성신이 관장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칠성신을 믿고 있으며
도교와 무교에서는 제일 큰 신으로 받들며 국거리 중에서도 칠성거리를 제일 큰 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칠성신에 대한 우리 민족의 신봉은 불교에도 영향을 끼쳐서 각 사찰마다 칠성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신각과 나란히 칠성당을 모시는 곳도 있습니다. 칠성신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각 별마다 하는 역할도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제1성은 천주성 또는 생기탐나성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도리를 펼치는 별로 천재의 임무를 수행하는 별입니다. 북극성과 함께 하늘의 중심을 잡아준다고 하는데 이 별에서 황제를 탄생시킨다고 합니다. 쥐띠에 태어난 인간들의 귀룡화복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제2성은 천성성 또는 천을거물성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창고요 복주머니의 원천이 되는 별입니다. 왕족의 족보 선원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천성성은 인간의 실록을 주관하므로 칠성신 전에 복을 비는 이유가 바로 이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날에 복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이유와 섣달 금음에 팔았던 복조리는 바로 이 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소띠와 돼지띠에 태어난 인간들의 기륭화복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제3성은 청기성 또는 화의 녹존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복을 받은 만큼 화도 함께 받게 하는 별로서 사람이 평생을 노력하며 인생을 잘 살았다고 안심했을 때 일시적으로 재물이며 생명을 앗아가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입니다. 흔히 주변에서 살만하니 죽었다는 말은 녹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수명을 다하게 될 때까지 수많은 고생도 하겠지만 반대로 남에게 못할 짓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남에게 덕을 베풀지 않으면 이 별에서 그 사람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즉 인과응보를 상징하는 별로서 인간의 죽음을 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띠와 개띠에 태어난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제4성은 청관성 또는 육살문곡성이라고 하는데 육살이란 경양, 타라, 화성, 영성의 네 살성과 천공, 직업이라는 두 흉성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이 별은 하늘의 권력을 잡는 별로 이 별에 조응을 하면 권력은 잡으나 요절할 수 있는 수가 생긴다고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세조 때의 남이장군과 중종 때의 조광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토끼와 닭띠에 태어난 사람의 기륭화복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제5성은 옥형성 또는 옥이염정성이라고 하는데 북두칠성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늘의 형벌을 시행하는 별로서 중심을 잘 지키면 세종대왕 같은 명군이 나와 태평성대를 이루지만 그렇지 못하면 연산군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족이 아닌 일반적인 백성의 신분인 자가 이 별에 태어나면 효자 혹은 망나니가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용과 원숭이띠에 태어난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제6성은 계양성 또는 연년무곡성이라고 하는데 자미궁의 방어를 책임지는 별로서 북두칠성 중 힘이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또 악살과 흉성을 물리치며 오른손에 천부인을 들고 있다 하고 천둥 번개를 칠 수 있어 하늘의 모든 별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서 이 별은 인간을 장수하게 해주는 별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이 별에다가 소원을 빌면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뱀띠와 양띠에 태어난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7성은 요광성 또는 파군절명성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기운을 관장하는 별로서 특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별입니다. 옛날 임금들과 장군들은 요광성을 군사의 신으로 모시고 초제를 지냈습니다. 초제를 최초로 지낸 사람은 고구려의 태조 고주몽이라고 합니다. 말띠에 태어난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두칠성은 7개의 별이 아니라
9개의 별입니다. 나머지 이 두 별은 칠성의 첫 번째 별인 천추성의 좌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좌측에 있는 별은 보성, 우측에 있는 별은 필성이라고 하며, 이 두 별을 합쳐서 자보우 필성이라고 합니다. 이 별들은 천추성을 지키는 별인데, 여기서 누군가를 지킨다는 뜻의 보필이란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칠성, 즉 북두칠성과 오랜 세월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고조선 때에는 무덤인 고인들의 뚜껑 위에 북두칠성을 그려 넣었고, 그 뒤를 이은 고구려 역시 무덤 속에 북두칠성을 크게 그려왔습니다. 이어서 고려도 그러하였고, 조선시대에는 북두칠성을 새겨 넣은 칠성판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 칠성판 위에 누워야만 편안하게 염라대왕을 통과하고 칠성신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익숙한 칠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빛의 소원을 비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칠성신에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